자, 지금부터요. 7월달 모의고사요. 해설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달에 이제 민법의 기출 문제는 최근에요. 2021년에 출제되었던 민법의 문제 중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선별해 가지고 문제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민총하고 물권법은 주로 이제 올해 나왔던 감정평가사에 나왔던 문제를 기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법은 감정평가사 문제를 아니죠 공인노무사 문제를 기초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이제 그 민법에 관한 문제들이 다 출제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행정고시가 8월 둘째 주인가 이제 시험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시험이 끝나면 이제 남는 시험은 이제 10월 30날 우리 시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 우리 시험이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법원행정고시는 사실 우리 시험하고 법원행정고시하고 법무사는 우리 시험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게 다른 시험들은 다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시험 대행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실시하고 임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법무사 시험하고 그다음에 법원행정고시 시험은 그건 대법원에서 관할을 해요. 사실 우리 시험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조금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하고 시험의 관계가 되는 것은 거의 다 이제 출제가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9월달에 9월하고 10월하고 이제 새로운 그 시즌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집중반이 시작이 될 때는 처음에 올해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서 시험 출제 가능한 문제들 한 100선 정도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쭉 풀 거예요. 그때 보면 이제 다 알겠지만 먼저 미리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요. 오늘 문제 봤던 것을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41번이죠.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어느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반하는지 여부. 이것은 언제 항상 기준한다? 법률행위 당시. 우리가요 항상 얘기했죠. 뭘 잘 모르겠다. 그러면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를 기준한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요. 판단.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뭐죠? 이거 말고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일 때는 언제요? 이행불능 당시, 채무불이행 당시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2번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이죠. 우리가 이제 공익과 사익이 있잖아요. 사익의 경우는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허위란 말은 통정이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것은 우리는 허위의 근저당권은 그 자체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103조하고 관련이 있는 무효가 되면은 746조에 해당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103조와 관계가 없는 무효이기 때문에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관계가 없고 그래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그 다음에 투기의 목적으로, 그 다음에 양도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썼다. 이런 것들이 다 103조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3번은요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뭘 했다? 적극 가담 이렇게 되어 있죠.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 매매의 경우 우리는 항상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그래서 본인은 절대로 고려하면 안 돼요.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이걸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은 신경 쓰면 안 돼. 알겠죠? 오직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3번은 틀렸죠? 자, 4번은 강박이죠. 이 강박이라는 것은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사기강박에서 나오지만 무효가 될 수가 있고 취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는데 강박이라는 것은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공포심을 일으키잖아요. 공포심 이러면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려면 무효죠. 이때는 뭐다?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극심이다. 박탈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우리가 103조 위반의 무효는 그것은 절대적 무효이죠.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무효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전환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이 안 되고 전환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2번요 불공정한 법령이죠. 우리가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요 여기 잘 봐요.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하나만 갖추면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다 있어도 되고. 알겠죠?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라죠. 그랬을 때는요, 궁방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은요, 우리가 이제 무경험이라는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얘기하지 어느 특정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한다. 이것을 무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특정 영역이 아니라 이렇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103조와 마찬가지로 무효이죠.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만 적용될 수 없다. 틀렸죠? 그런데 뭐는 할 수 없다? 추인은 할 수 있다 없다? 추인은 할 수가 없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때의 무효는 어떤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죠. 그럼 절대적 무효란 말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43번 물건의 원시 승계취득하는 설명은 승계취득이죠. 그러면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가 있고요, 설정적 승계가 있죠. 여기서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전적 승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설정적 승계가 있는 것이죠. 이 설정적 승계는요 특정 승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승계? 포괄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는 뭐가 있다? 상속이 있고, 특정 승계는 뭐가 있다? 매매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죄송해요. 여기가 이전적 승계이고요. 이전적 승계이고요. 여기가 설정적 승계가 있죠. 여러분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에다가 제한 물권을 잡는 것을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찾으라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상속이 있죠. 상속이라는 것은 뭐다? 포괄 승계이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 취득인 것이고,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죠. 선점, 그 다음에 습득 발견이죠. 요시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 징수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하고 뭐가 있다? 환지 처분. 보통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지분이에요. 알겠죠? 공용 징수하고 환지 처분. 알겠죠? 이 수용이잖아요. 수용, 그 다음에 환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원시 취득. 우리가 지금까지 원시 취득은 보통 모든 국가고시에서 원시 취득은 뭐만 나왔냐면, 원시 취득은요 일단 건물의 신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 부분이죠. 소유권 부분에 뭐가 있죠? 그럼 취득 시효가 있고, 순서대로 취득 시효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첨부가 있죠. 첨부에는 뭐가 있어요? 부합하고 혼화하고 그 다음에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시취득으로서 항상 소유권 부분에 관한 것만 나왔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원시취득은요 뭐가 나와 있죠? 환지하고 공용징수라는 것이 원시취득으로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지금 감정평가사 문제예요. 올해 시험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승계취득이 또 어디에 나왔냐 이번에요. 승계취득이 나오지 않고 권리변동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 권리변동에 관한 문제가 자주 나오지 않는 테마였어요. 최근에는요. 예전에는 이게 아주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요, 거의 뭐 한 7, 8년 동안 문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테마인데요, 올해요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에 한번 나왔고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 환지하고 공용징수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속한다? 원시 취득에 속한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 근데 정답은 너무나 쉽게 나오긴 나왔죠. 상속 이렇게. 자, 44번 착오죠. 1번 이것도 이제 여러분요 처음으로 나온 판례예요. 아시겠죠? 처음으로 나온 판례. 그래서 원래는 정답이 이걸로 나와 있었던 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토지 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여기 매수인이죠, 측량을 통하여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조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수인이 측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사고 팔고 할 때 매수인이, 이 말은 무슨 말? 매수인이 측량할 의무가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측량을 해서 원래 지적도상의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토지를 매매를 할 때 실제 면적을 보고, 매도인이 실제 이것이 면적이 맞다, 또는 중개업자가요 지적도라든가 이런 건 먼저 토지 대장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보고 계약을 했으면 됐지, 측량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볼 필요는 없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수인이 측량을 할 뭐가 생겨?
의무가 생기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이번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 이것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것은요, 다른 시험에 나왔고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죠.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왔단 말이죠. 이건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란 말이 뭐예요? 이건 의사란 말이잖아요. 의사에 동의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일치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일치한 의사대로.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치수란 말을 쓸 수가 없죠. 왜요? 치수란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착오가 돼야지 치수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일치하면은 착오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착오라는 고하 것은 규범적 해석에서 나오는 말이지 자연적 해석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일치하면 일치한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하잖아요. 이 자연적 해석을 할 때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규범적 해석에서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3번은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착오죠. 원래 여러분 동기착오는 반드시 그 동기가 뭐가 돼야죠? 표시가 돼야 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된 경우는 표시가 되지 않아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공무원의 잘못된 법령 오해에 기인한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이 귀속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속 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증여를 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내가 그것이 내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그 동기를 의사 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뭐 할 필요가 없다? 합의할 필요는 없다. 다시, 동기는 표시가 되고 그 표시된 동기가 의사 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그런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착오를 유로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 동기를 의사 표시의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다. 원칙적으로 이러면 어떡하죠?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요,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요, 표의자가 이때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를 얘기하겠죠. 착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표의자는 취소를 못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상태를 이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아무리 착오가 있어도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이용하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지만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5번은요, 여러분 이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요, 이 말이에요. 봐봐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 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누구 때문에요? 제3자의 기망 때문에 이렇게요. 여기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사인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사인을 했다는 것은 뭐로 사인한다? 손으로 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표시상의 착오란 말이 바로 여기 이 말을 완전히 지금 줄여놓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서명 날인한다고 했는데 연대 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3자의 기망, 사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이 사기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냐? 사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게 사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는 신원보증서류는 의사고 연대보증서면은 표시잖아요. 이것은 의사와 표시가 처음부터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잖아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사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3자의 기망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말이죠. 이건 모르고. 그래서 착오는 뭐죠?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모르고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의 사기 때문에 몰랐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사기가 아닌 이 말이 중요해요.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사기가 아닌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한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다. 지금 우리 시험에도요 3번이나 나왔었죠. 그래서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정답 몇 번이죠?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자, 이거 사기 강박이죠. 1번 교환이죠. 우리가 사기 강박에서 그러면 딱 교환이란 말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것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교환은 무조건 맨 끝에 위법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면 큰일 나. 교환은 위법한 기망이 될 수가 없어요. 시가를 묵비했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뭐라고 했다?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도 그것은 기망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2번은 강박이죠. 우리가 강박은 원래 해악을,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공포심을 갖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 강박행위가 극심, 이러면 이것은 뭐가 되는 것이고? 무효가 되는 것이고. 무효. 그래서 이걸 무효라고 하죠. 이때의 무효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틀렸죠? 무효죠. 이때의 무효는 103조 위반이라고 그래. 103조 위반 이렇게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이러면 허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너무너무 간단한 것인데 어떻게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이거 뭐가 중요하면 여러분요, 우리가 법률에는 성립 요건이 있고 무슨 요건이 있어요?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이요. 이 효력 요건은 또 뭐가 있어요?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특별 효력 요건에 뭐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가 있다 이 말이죠. 일반적 효력 요건은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면 유효,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봐, 우리가 허가를 받기 전에 의사표시에서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그럼 허가를 받기 전에 사고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러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이 적법하지 않다. 그럼 목적이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03조 위반이다. 그럼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여기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효력 요건의 경우는 하나라도 그 요건을 결하게 되면은 취소를 해서 무효로 하거나 또는 그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죠. 그럼 유동적이라는 사실 법률관계가 확정이 안 됐죠. 그런데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취소하면 되죠.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협력을 하지 않으니까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여러분이 길게 이것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인데 효력 요건에 속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무효나 취소에 해당하면은 전부가 무효나 취소로 인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무효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은 왜 무효라는 뜻이냐? 취소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잖아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유효 아니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번은요 대리인의 기망이죠. 여러분, 대리인의 기망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요?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시 되는 것이고요, 대리인의 하자 있는 행위는 모든 법률 효과가 다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모든 법률 효과, 즉 취소를 당하는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치고, 우리가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을 할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를 하지만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는 알든지 모르든지 설령 본인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우리가 이제 이 강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 강박 중에서 뭐냐면 고소 고발을 얘기해요. 우리가 고소나 고발이 있잖아요. 고소나 고발은 원칙적으로 적법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수단이 부당하면 그것은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위법성이 인정되는 말은 사기하고 강박을 위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하고 강박을. 알겠죠? 인정될 수 없다. 틀렸어요.
그래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말 자체가 사기, 강박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소 고발 자체는 적법이지만 고소 고발을 통해서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은 정당해도 수단이 불법일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요. 이렇게. 자, 46번은요. 의사표시죠? 여러분, 이건 이제 여러분 몇 번을 얘기했어. 여기 봐봐. 여러분, 채권 양도의 통지. 통지가 뭐죠? 통지는 관념의 통지죠. 그러면 관념의 통지하고요, 먼저 최고나 거절에 해당하는 의사의 통지 있죠? 이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는 이것은 준법령이죠. 하지만 이것은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그래서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용한다는 거 유추 적용은 약간 다른데요. 뭐 같은 이해를 해도 큰 무방하단 말이죠. 그래서 유추 적용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는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잖아요. 도달주의. 마찬가지로 채권 양도의 통지나 즉 의사의 통지 최고나 거절도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와 마찬가지로 무슨 주의가 적용된다? 도달주의가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관념의 통지하고 의사의 통지는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는 뭐가 인정되냐? 대리가 인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통지나 최고나 거절에는 뭐를 할 수 있다? 대리해서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채권 양도 통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의사의 통지가 있죠. 최고 거절, 이것은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대리가 허용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는요, 우리 시험에 보면 뭐라 나왔죠? 채권 양도의 통지를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편지, 의사표시죠. 편지가 도달하지 않거나 연착이 됐어.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편지를 보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왜? 편지가 도달해야 효력이 있는데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령한 사람이,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편지를 발송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알죠? 그것을 뭐란다? 표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표의자가 불이익을 부담한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3번, 의사 표시자가 갑이죠. 편지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 또는 사망하죠. 그래서 사망한다.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하도 그 의사 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여기는 제한 능력자니까 취소한다 그러면 안 되죠.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만약에 사망 후에 도달하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고, 제한 능력자가 된 후 도달하면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의사 표시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러면 의사 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른 말로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죠? 아니죠. 4번. 수령 무능력자에게. 여기 수령 무능력자에게라는 것은 을에게 있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문제는 얘가요, 수령 무능력자란 말은 얘는 제한 능력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수령 무능력이죠. 의사 표시의 효력에는, 의사 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수령 무능력이니까. 그러면요, 수령 무능력자, 즉 제한 능력자 누가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한 경우, 안 경우에 도달을 주장할 수 있죠. 다시, 수령 무능력자에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수령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도달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법은 법정 대리인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수령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은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수령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령을 거절했죠. 그러면 수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건 도달로 봐. 그럼 도달이란 말이 뭐냐?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것을 뭐란다? 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 말이 도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짧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도달이란 말을 이 말로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은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그래서 정답 3번 보시고, 자, 그 다음 복대리죠. 1번 복대리는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죠. 왜 그러냐?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고, 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만약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둘 다 똑같이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때의 권리는 보수청권, 비용상환청권,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 이런 것들이죠. 2번 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 행사가 뭐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런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말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알죠? 묵시적 승낙 또는 명시적 승낙 가리지 않죠. 3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그러면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고요. 4번 법정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죠. 누구를요? 복대리인요. 복대리인은 언제나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무슨 대리다? 언제나 임의 대리이다. 임의 대리. 이렇게. 5번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슨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표현대리. 틀렸죠. 우리가 표현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 대리권 수여 표시, 권한을 넘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때 125조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할 때 대리권에는 임의 대리가 허용되죠. 임의 대리만. 그런데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죠? 임의 대리죠.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때 권한에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포함되죠. 그때의 임의 대리는 복대리가 포함이 되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될 때 대리권에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125조, 126조, 129조는 임의 대리는 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이기 때문에 125조, 126조, 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자, 48번은요 옳지 않는 것. 기억, 대리권 소멸 후에, 방금 얘기했죠 내가. 이때의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돼서 대리권에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포함돼. 특히 여기에서 임의 대리는 복대리로 포함된단 말이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돼서 대리권에는 법정 대리죠. 그것은 친권자. 알겠죠? 어린 미성년자의 엄마는 친권자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뭐가 된다? 더 이상 친권자가 아니다? 아니죠. 2번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 대리인과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무권 대리인을 특정하여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혹시 이런 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너는 유권 대리다.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 유권 대리라고 하는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왜요?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말이고,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란 말이니까요. 그래서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하냐? 그건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단 말이죠. 따라서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 대리인과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무권 대리의 행위를 특정을 해서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는 표현 대리 성립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는 전혀 다르고요.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주장을 했을 때만 우리가 따지는 것이고, 상대방이 아무리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 성립 여부는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 경우는 반드시 지금 무권 대리인과 그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무권 대리인을 특정을 해서 주장을 해야 돼요. 아직 우리 것은요,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것은요 강행법규 위반이죠.
그럼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잖아요.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면은 전체가 다 무효가 되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대리권이죠. 대리권 자체도 무효가 돼. 그래서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이면 무효죠. 그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 그래서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그러면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유효처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과실상계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실상계는 언제만 있는 거죠? 불법 행위하고 채무불이행해서 손해배상을 정할 때. 그럼 과실상계가 안 되는 건 있죠. 과실상계가 안 되는 건 언제 과실상계가 안 되죠? 지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과실상계가 안 되죠. 또 언제 안 되죠?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을 하잖아요. 원상회복 의무를 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단 말이죠. 그때 이자를 가산한다고 할 때 과실상계 여부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요.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지금요 여기요 기억은 맞죠? 그다음에 기억은 태우고 소문의 표현대로 규정은 이미 대리에 여기 이미 대리에 만자가 틀렸네요. 만자가 틀렸어요. 만자가 알겠죠? 이미 대리 법정 대리에 적용되고 기억 틀렸죠? 니은은요 특정에서 해야 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은요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면 모두가 다 무효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과실상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 그랬네요. 옳지 않는 걸 기억 디귿 니을이네요. 알겠죠? 기억 디귿 니을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죠.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죠. 왜? 추인은 의사표시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되겠죠. 알고 추인하면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그래서 소급표 틀렸죠. 소급 판단한다? 안 하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자, 그러면 위증이죠. 우리가 재판상 행위잖아요. 이렇게 사법상 행위에서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무효이니까 추인에도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죠. 불공정한 법률이 또 나왔죠. 무효행위 전환이 뭐가 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고. 그럼 추인은 어떻게 한다? 추인은 의사표시가 명시적 또는 뭐로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없다. 우리 2번은요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무효인 법령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가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이런 봐봐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예요?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자, 50번은요 법정 조건이죠. 이런 법정 조건이 뭐예요? 법정 조건은 법에 정해져 있는 조건을 법정 조건이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유언이죠. 유언의 효력은요, 유언의 효력은 언제 효력이 있죠?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시 딱 법에 나와 있어. 그걸 법에 나와 있는 조건이죠. 이건 민법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상의 조건은 뭐죠? 여기 봐봐. 법률 행위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상의 조건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로 해야 되는데 법에 정해진 조건은 조건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2번 채무 면제죠. 우리 단독행위죠. 여러분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그다음에 채무 면제 또는요 유언 유증, 유언하고 유증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 면제 경우는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유리하니까. 그래서 면제 경우는 단독행위지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없다 틀렸죠? 작년 30회 때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하냐면 채무 면제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실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것도 아니지만 또 엄밀히 얘기하면 또 맞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애매한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채무 면제는 상대방 자체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동의가 있어도 조건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아시겠죠? 자, 4번은요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의 불법 조건이죠.
그럼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령이 뭐죠? 이 말은 친하지 않는 이 말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단독행위, 그 다음에 가족법상행위. 단독행위하고 가족법상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친하지 않는 불법 조건을 뭐죠? 불법은 뭐를 불법으로 간다?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하죠. 이걸 불법 조건이다. 이것은 뭐가 된다? 여러분 봐봐. 조건 없는 법률에 되어 있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 그래서 조건 없는 법령행위는 무효니까 무효로 전환된다. 그럼 OX, X란 말이죠. 여기서는 조건 없는 법령행위는 유효로 전환된다 이 말이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조건 없는 법령행위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란 말이니까 그건 무조건 틀린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불법 조건은 뭐다? 그건 무효잖아요. 무효. 알죠? 그래서 완전히 말이 다른 것이에요.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이죠. 기한. 이런 기한은 확실한 거죠. 기한은 확실한 거니까 항상 이행기,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봐. 기한이 도래해야 돼. 확실한 거니까 이때는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무조건 기한은 뭐한 걸 본다?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기한이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뭐란다?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조건이라고 하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우리 이것을 말한다?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한은 확실한 것이고 조건은 불확실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번에는요, 기한은 특별한 사정은 채권자 틀렸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그래서 채권자의 이익 틀렸어요.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51번은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2번, 간접 점유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있잖아요. 간접 점유자도 제3자의 점유침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간접 점유자는요, 보통 누굴 얘기한다? 소유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3번, 토지의 저당권자죠. 그럼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 틀렸고요. 우리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이 뭐죠? 절도 강도죠. 절도나 강도를 당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무슨 기간? 출소 기간. 이렇게. 5번, 점유 보조자죠. 그럼 점유 보조자는 뭐죠? 영업상, 가사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영업상, 가사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죠. 알바생을 얘기하는 거죠.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보호청구권은요, 점유자에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에게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렇게. 52번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요, 멸실 건물의 보존 등기를요,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표제부 등기의 유용. 알죠? 사실의 등기의 유용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 등기 유용은 갑구나 을구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죠. 우리가 원인 없이 말소된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다 할지라도 물권 자체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물권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2번은 맞죠? 3번, 우리가 이제 가등기죠. 우리가 가등기를 뭐예요? 여기 봐봐, 가등기죠. 이때 등기는 본등기 또는요 종국 등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등기, 종국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면서 미리 예비적으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 실제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3번이고요. 자, 4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했죠. 우리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죠.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등기는 다 뭐란다?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된다. 그래서 등기에 관해서 직권으로 말소하는데요, 만약에 이 직권 말소가 잘못됐다, 그러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다시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하면 직권으로 말소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무슨 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전이죠. 이전. 잘 봐. 이전 등기하고 우리가요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가 특별조치법상 등기죠. 등기의 추정력이죠. 잘 보라고.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두 가지만 빼고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딱 봤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죠. 맨 끝에 추정이라고 말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뭘만 찾는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말이 있나 보다. 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누구한테?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존 등기는요 세 가지가 추정력이 없죠. 어느 경우요?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을이 갑한테 매수했다가 하는데 갑은 을한테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이 세 가지가 보존이죠. 여기는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특별조치법이죠. 특별조치법은요 계약 뭐죠?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 또는요 우리가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선등기가 무효인 경우,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선등기가 무효인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여전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만 딱 알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53번이죠.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 을은 X토지를 병에게 전매했다. 그럼 갑을 병인의 중간생략 등기네요. 자, 지금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다가 할지라도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합의가 있다가 할지라도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은 틀렸죠.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양도죠. 이때 등기 청구는 채권이죠. 채권에 대해서 양도를 한다. 그걸 채권 양도죠. 원래 채권 양도는 통지나 승낙만 하면 되지만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되죠. 통지와 승낙. 그래서 여기는 통지만으로 여기가 틀렸죠. 통지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통지만으로 대항력생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요력이 있죠? 오케이. 점유취득쇼. 점유취득쇼의 경우는 시효취득자는 권리만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의무만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통지만 있으면 되지만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지만 있으면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돼? 승낙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은요 틀리고요. 갑을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죠. 그러면 합의가 없는데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럼 중간자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요.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유효인 경우 또 뭐가 있죠? 우리가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 그렇죠?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즉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갑이 등기를 하지 않고 을한테 매도하고 매수인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을 무슨 등기를 한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요? 또 하나 있어요. 자, 갑을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한 합의가 있죠. 그래서 갑을 간의 특약으로 매매 대금을 인상한 점 봐봐요. 우리가 아무리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해도 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요 여기요 을은 병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병은 을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갑이요 이 병한테 등기를 해주려면 등기하고 대금은 동시이행이잖아요. 을한테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등기하고
갑의 병에 대한 등기 의무와 갑의 을에 대한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갑은요, 을이 자신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도 병에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매매 대금을 인상했는데 인상된 매매, 이게 인상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매매 대금의 미지급이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도 여전히 병한테 등기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정답이죠. 자,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요. 4번 이렇게 기억 니은 뜻이 틀린가 봐요. 그러면요. 자, 54번 옳지 않은 것은요, 점유 매개자. 여러분, 점유 매개자가 뭐냐? 점유 매개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것을 직접 점유자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임차인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 말이죠. 점유를 통해서 간접 점유죠. 이때 간접 점유 누구다? 임대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접 점유에 있어 시효 취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사기죠. 사기는 침탈이 아니죠. 그래서요, 점유 해수의 속건, 이 말이 좀 어려워. 점유 해수라고 말은 반환이죠. 점유 반환. 해수는 반환이란 말이에요. 점유 해수 속건이란 말은 뭐냐?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 이 말이죠. 소송.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점유물 반환을 점유 해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구 소송을 뭐다? 속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 해수의 속건을 행사할 수 있다. OX, X. 사기하고 횡령은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미등기 건물을 양수했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들이 감각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봐봐.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했어. 무단으로. 여러분, 무단으로 건축했죠? 그럼 이 건물의 소유자 누구죠?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는 을이죠. 그러면 우리 판례가 말하겠죠.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점유한다? 대지 점유자다. 그래서 대지 점유자도 누구다?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팔았죠. 병한테 매도해요. 매도를 하면서 뭘 한다? 병한테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미등기 해준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요, 병한테 등기를 해줬죠. 그럼 병은 법률상 소유자죠. 법률상 소유자로서, 그래서 법률상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뭘 한다? 미등기의 경우는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죠. 이 사람도 아무튼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니까 대지를 말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봐봐, 미등기 매수인이죠. 자, 여기 보면 미등기 건물을 양수했죠. 그럼 이 사람 미등기가 등기를 아직 안 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도 뭐다? 건물 부지의 뭐다? 점유자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죠. 이러면 점유 매개 관계가 뭐예요? 점유 매개 관계 우리가 항상 얘기하라고 했어. 점유 보조자는 뭐예요? 영업상, 가사상 타인의 지시라고 그랬죠. 그럼 점유 매개 관계를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알죠? 우리 법조문에는 임치 기타의 관계 이렇게 돼요. 임치 기타의 관계 이렇게. 그래서 이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임치 기타 관계, 이 기타 관계를 뭐란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그래요. 이때 점유 매개는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과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죠. 이 점유 매개가 바로 뭐다? 임대차 계약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러한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 이 말이잖아요. 법률 행위잖아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설정할 수 있고 국가 기관에 의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국가가 도로관리청인데요, 그것을요 각 지방자치한테 장한테 위임해 가지고요 그것을 도로를 점유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법률 행위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국가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점유 매개 관계 발생의 원인은 이것저것 뭐한다?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지금 이건 지금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알겠죠? 3번 4번 시험에 안 나왔다고. 법령 규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요, 미등기 건물을 양수해. 이건 되게 쉬운 건데 말의 의미가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에는 사실상 소유자다. 사실상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서 이거 하나 안 나왔다. 알겠죠? 4번.
자,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을 뭐죠? 새로운 권을 매매나 교환, 매매나 교환으로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 이걸 점유의 분리라고 하는데, 점유의 분리,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상속은 포괄 승계죠.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없어요. 포괄 승계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전세 살다 사망했죠, 아들도 전세권자가 되지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세권자로서 타주점유죠. 그러면 아들내미도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자주점유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권원. 새로운 권은 뭐예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나 경락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2번. 이렇게 사기는 안 되죠. 그러니까 2번에서도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 점유 회수의 소권 이렇게요. 우리가 점유의 해수, 점유의 해수, 그것은 우리가 법조문의 제목이에요. 그걸 해수한다는 것은 반환 청구한다 이 말이죠. 점유 해수의 소권이라는 것은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점유 반환 청구 소송은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되죠. 우린 것을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출소 기간. 그게 바로 거기 소송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55번은요, 점유자 회복자죠. 선의점유자죠. 그럼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죠. 이때 과실에는 사용이익도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 반대요. 악의는요, 악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실을 수취할 수 없죠. 수취한 과실을 소비하거나 소비, 그 다음에 과실로는 뭐죠? 잘못으로 뭐를 한 경우? 수취를 못한 경우, 그럼 뭐를 한다?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했거나 수취한 것을 소비했거나, 수취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과실로 수취를 못한 경우는 대가를 보상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악의점유자. 그럼 여러분, 악의점유자는 누구누구를 악의점유라고 한다? 누구누구 세 가지가 있는데, 악의점유는 오케이 은비, 또 뭐? 폭력, 은비나 폭력, 또 소재기시 이렇게, 폭력이나 은비나 소재기시 이렇게. 폭력이나 은비나,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요, 아무튼 뭘 암기하는 거 물어본 것은 대답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알겠죠?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앉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대답을 해요. 알겠죠? 아무튼요, 폭력, 은비, 그 다음에 뭐다고? 소재기시 이렇게. 자, 이번요, 유치권자. 이게 이제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 유치권자도 과실 수취권이 있잖아요. 유치권자도 과실 수취권이 있다고, 유치권자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거야. 수익 목적. 사용 수익 목적은 뭐예요? 용익 물권이잖아. 뭐예요?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얘기해. 수익 목적이라는 것은 뭐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잖아요. 담보물권.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실 수취권이 없지만, 그 과실을 수취해서 뭘 한다? 자신의 채권 변제에 뭘 한다? 우선 충당.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용 수익 목적의 과실 수취권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만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요. 그래서 그럼요, 이것도 지금 여기 감정평가서에 나온 건데요, 다른 시험에 나오지 않는 지문이에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지문이에요. 알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이게 자꾸 나오냐면, 원칙적으로 본래적 의미의 과실 수취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그럼 소유자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또는요 선의점유자. 우리 선의점유자 과실 수취한다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과실 수취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은 뭐냐?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죠. 그런데 저당권자가 뭐를 하게 되면 압류하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수취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압류하면 수취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치권자는요, 본래적 의미, 이걸 본래적 의미와 과실 수취권은 없고, 단지 과실 수취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이 100만 원인데 수리비용을 안 줘. 그럼 이걸 렌트를 줘가지고 하루에 렌트를 주면 10만 원씩 나오죠. 그 10만 원을 받아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100만 원이죠? 거기에서 까나가는 거죠. 공제. 그래서 우선 충당한다고 그래, 그것을. 그러면 이제 하루 빌려줘가지고 렌트비 1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에서 10만 원 공제해 나가. 남는 돈 얼마? 90. 또 하루 또 줘. 그럼 또 얼마? 80, 70, 60, 50 이렇게 해가지고 0. 그러면 이제 뭐죠? 유치물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과실을 수취한다는 말보다는 자기가 받을 돈을 받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의 과실추측권은 아닌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 시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중에서 유치권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권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유치권자 알겠죠? 타 담보 제공권,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타 담보 제공권, 이게 낫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치권자가 하는 것이에요. 유치권자가 자기가 자기한테 유치권 소멸하면 되겠어요? 채무자가 그것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타 담보 제공 청구권은 누구한테만 있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유치권자에게는 없죠. 그게 정답이었는데 거기에 지문에 1번에 뭐가 나왔다? 과실수취권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그때의 과실수취권은 유치권자가, 우리가 본래적 의미 봐봐. 내가 만약에 소유자다. 그러면 소유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과실수취하면은 한 달 월세를 받으면 내 통장에 한 달 월세가 100만 원 받았다. 100만 원 받으면 어때요? 내 통장이 쌓여가 안 쌓여가? 쌓여가죠. 근데 유치권은 100만 원 받아서 내가 받을 수 있는 1000만 원 중에서 공제에 나가. 내가 원래 수리해가지고 1000만 원 받을 수 있었어. 거기에서 100만 원 받아서 공제에 나가. 그걸 충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돈이 자꾸 내 돈이 쌓이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받았던 돈을 대신 받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 야 거기서 까면 되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복잡하니까, 아무튼 소익 목적의 과실수취는 누구만 있다? 소익 목적의 과실수취는 누구한테만 있다? 지상권, 전세권, 누구한테 있다?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대차, 거기만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만 있다, 이렇게. 됐죠? 됐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3번. 귀책 사유로 훼손된. 이게 이런 뭐죠? 귀책 사유고 책임 있는 사유, 이것도 바꿔놨어. 원래 우리 뭐죠?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렇죠? 멸실, 훼손, 공용징수. 그런데 또 멸실 또 빼고 또 훼손만 또 써놨어. 보통 멸실, 훼손, 이렇게 되면 멸실하거나 훼손할 때죠. 두 개. 그럼 멸실로 보통 나오고, 여기는 또 책임 있는 사유로 귀책 사유로 바꾸고, 멸실이란 말 대신에 훼손이란 말로 썼단 말이죠. 그랬을 때마다 선자, 현존, 기억나나요? 이게 바로 여기란 말이죠. 선의인데 근데 소유의 의사가 없다잖아요. 그럼 자주가 아니고 타주점이잖아요. 타주점이요, 현존이익이다, 손해 전부다. 손해 전부죠. 그래서 이익이 현존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읽을 때 무슨 말이 나왔나? 귀책 사유로 훼손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귀책 사유로 훼손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이죠. 202조 멸실 훼손. 선자 현존, 선이고 소유의 의사가 있다. 그럼 자주죠. 자주 선자. 그러면 여기요, 이익이 현존을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없더라도, 그래서 틀린 거죠. 알겠죠? 있으면 그래야죠. 자, 애복자로부터 이것도 여러분요, 이것도 지금 이 지문, 아니 이 지문 말고 5번 지문이죠. 4번 지문은 이제 우리가요 한번 이제 아는 것들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비용 상환 청구를 법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틀리죠 지금. 근데 5번은 뭐냐면, 여러분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됐어. 그럼 여기 봐봐. 갑이라는 사람의 시계가 있어. 갑이라는 사람의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을이 절도를 했어. 절도범이에요. 절도범이 시계를 절도해가지고 이 시계요, 여기 배터리 있죠? 배터리가요, 배터리라고 하죠, 맞죠? 배터리가요, 이거 없어가지고 여기 하나요, 1,000원짜리 하나 끼워 넣었단 말이죠. 수리를 했어.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시계를요 병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1번 절도해서 2번 수리했고 3번 판 거예요. 그러면 이 절도범은 일단 진짜 이제 소유자가 와가지고 이거 내 거 돌려달라고 하겠죠. 그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줄 때 갑한테 청구하냐 병한테 청구하냐, 이 말이죠. 비용을 갑이 소유자일 때 비용을 발생했잖아요. 근데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갑한테 청구하냐 병한테 청구하냐, 이 말이죠. 지금 병이 지금 돌려달라고 그래. 무슨 얘기겠죠?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요, 우리가 203조에서 비용상환 청구, 203조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관계가 있을 때 없을 때. 법률관계가 뭐요? 임대차가 있다. 그러면 임차인은 몇 조에 의해서? 626조에 의해서. 그러면 없으면 누가? 절도범은 몇 조에 의해서? 203조에 의해서 사는 거잖아. 잘 보라고. 임차인은 법률관계에 있으니까 626조에 의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법이 딱 나와 있어. 임대차가 종료하고 물건을 반환하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딱 법이 나와 있다고. 그런데 얘는 절도범은 봐봐요.
만약에 갑의 물건을 우리 훔쳐가지고 수리를 했잖아요. 그래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수리해달라고 했어 안 했어? 자기 멋대로 수리한 거잖아요. 계약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갑은 을은요 갑한테 청구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청구한다? 현재 물건의 반환을 청구한 사람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다가 비용을 지출했죠? 물건에다가, 시계, 물건에다가 비용을 지출한 거잖아요. 계약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암기를 해. 우리가 계약관계가 있다, 그럼 그 계약관계 당사자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관계가 없다, 그러면 내가 현재 물건을 회수한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데 나는 물건에다 비용 지출했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찾아갈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나왔죠? 누구한테 청구한다? 지출 당시 전 소유자다, 회복하는 현재 회복자다. 현재 물건을 회복하려고 하는 자에게. 알겠죠? 지금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203조는 우리 지금 몇 조에 대해서 하고 있죠? 지금 봐봐. 여기 어디가 있어? 여기 한번 보라고.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란 말은 203조를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 이런 문제를 지금 왜 지금 내놨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학원에서 배웠던 지문 그대로 다 얘기할 수 없잖아.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출제를 예상해서 만약에 강의를 하려면 사법고시처럼 민법 총칙만 100강을 해야 돼요. 옛날 사법고시 같은 건 민법 총칙은 100강을 강의해요. 물권법도 100강 이렇게 돼 있어요. 채권법 같은 건 120강. 우리가 범위가 적으니까 그러죠. 100강 정도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민법만 아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민법만 강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민법만.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강의해야 돼요. 민법만 하루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시간씩.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게, 여러분들이요 8강 안에 그냥 민법을 다 공부하잖아요. 8주 안에 32강 안에.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하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러 가서 보면 학원에서 배웠던 것의 90% 이상이 반드시 나오지만 95%가 보면 지문이 몇 개씩 꼭 보지 않았던 지문이 몇 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지금 몇 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알겠죠? 감정평가사는 뭐냐면, 감정평가사는 민법, 물권법에서만 20문제가 나와. 우리는 물권법에서 14문제가 나오고, 민총에서만 20문제가 나와. 우리는 민총에서 10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감정평가사는 민총하고 물권만 시험범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물권법의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평소에 다루지 않는 판례가 나올 수밖에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4개 이상을 맞아야 된단 말이죠. 당황하지 말고. 무슨 말이죠? 항상 배웠던 것만 배우면, 항상 기출문제 보면 누구나 다 풀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언제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일부러요 그냥 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말은 아직은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알겠죠? 이거 아직 안 나왔다. 내가 지금 아직 안 나온 거 몇 가지 얘기했죠. 물론 여러분 다시 2021년 다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안 나왔다. 자, 56번.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요? 이렇게. 자, 56번이요. 구분소유적 공유죠. 이거 몇 번을 얘기했어. 해소는 절대로 분할 청구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가 있어. 절대로 안 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하라고 했죠. 첫 번째 뭐다? 분할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이미 분할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해소하면 뭐를 해야 된다? 해소하면 뭐를 해야 돼?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거 두 가지는 무조건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절대로 분할 청구 안 된다. 해소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지분 이전 등기 상호간에는 동시 이행이다. 그 다음에 우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자신의 무슨 부분?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뭐가 된다? 법정지상권이 된다. 법정지상권 이렇게, 법정지상권 이렇게.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신축했다. 법정지상권. 세 가지 지금 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다? 제3자가 딱 나오면 뭐가 똑같이 본다? 공유로 본다. 공유로 봐. 제3자가 딱 나오면 불법 점유 나온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어떻게 한다?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각자가. 알았죠? 그래서 공유로 보니까 보존행위는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한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여러분요, 뭐가 하나 지금 나왔냐면, 여기 이제 여기를 본대. 여기 봐봐. 여기 내부 관계. 내부를 뭐죠? 당사자들 간에는 각자가 구분 소유죠.
그러니까 특정 매수한 부분은 무슨 소유다? 단독으로 소유하죠. 아파트와 똑같아요. 구분 소유라고 그래. 이것을 내부적으로 뭘 한다? 구분 소유하고. 여기 봐봐. 제3자. 제3자 말이 나오죠? 그럼 제3자란 말이 나오면 각자 소유자로 본다. 전체를 공유로 본다. 전체를 공유로 봐. 전체를 뭐로 본다? 공유로 봐. 공유로 보고 공유물의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의 방해 행위가 있으면 공유자는 전체 토지에 대하여 보존 행위로서 배제를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3자 관계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3번은 지금요 처음 났어. 알겠죠? 3번 지문은 처음 났다. 그래서 왜냐하면 답은 딱 나와 있으니까 크게 모르는 것이 나와도 문제가 없는데 원래 아마 정답 아마 원래는 3번이 정답으로 나왔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원래 이제 이게요 LH 공사죠. 여기요 하도 땅이 크니까 분할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여기서 토지를요 분양을 했단 말이죠. 그 분양을 했으면 이 사람은요 2억에 사고요, 을은요 1억에 샀으니까 이건 완전히 갑의 땅, 이거는 완전히 을의 땅인데 등기부에는 그냥 어떻게 했냐? 1번 LH 공사하고요. 여기 2번요 갑은 지분의 3분의 2, 을의 지분의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제3자 병이 봤을 때는요 등기부를 제일 먼저 볼 거 아니에요. 보니까 공유로 돼 있으니까 이 땅 전체가 갑하고 을하고 둘이 공유한 걸로 알죠. 원래는 갑하고 을하고는 대인의 관계에서는 내부 관계에서는 특정 매수한 부분은 각자가 단독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 소유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가 지분 등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을이요 을의 지분을 샀다 이 말이죠. 맞죠? 병이 을의 지분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냐 민법의 공유냐 이게 문제가 되죠. 구분소유적 공유냐 민법의 공유냐, 이때 어떡한다? 법률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이 살 때 전체 토지의 지분을 매수했으면 공유로 봐버려. 그런데 을의 토지인 것을 알고, 을의 토지가 3분의 1인 것을 알고 그 을의 토지 부분을 매수한다고 사죠. 그럼 이 사람은 뭐다? 구분소유적 공유로 보는 것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사로 샀는지를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 매수한 사람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 것은 아니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돼.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걸 알면서 을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샀느냐? 그럼 구분소유적 공유. 그렇지 않고 전체 토지에 대해서 3분의 1을 샀느냐? 그럼 뭐다? 그건 민법상의 공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자, 5번은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반드시 약정이 있어야 돼. 약정이 있어야 적법하게 성립하고 약정에서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 제3자가 을의 지분을 샀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전체 지분에 대해서 3분의 1을 산 걸로 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요 갑하고 을은 구분소유가 아니고 뭐가 돼요? 민법상 공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구분소유적 공유형이 되려면 우리가 특정 부분, 아까 말했죠, 을의 특정 부분을 내가 매수한다, 이런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는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지금 여기요 이 3번 부분하고 여기 지금 5번은 처음 나온 것 아니고 원래 이제 있었던 것인데요 지문으로는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가지려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건 너 거고 이건 내 건데 근데 등기만 우리 공유로 하자, 이렇게. 이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구분소유적 공유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민법상에 뭐로 본다? 공유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잘 봐야 되겠죠? 자, 57번은요 취득시효죠. 취득시효 이런 봐봐. 부동산의 취득시효인데 취득시효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무과실은 점유 취득시효 돼 안 돼? 안 되죠. 점유는 뭐만 있으면 돼? 자주, 평온, 공연만. 그러니까요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은 과실이 있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다? 악이어도 돼. 알겠죠? 자주, 평온, 공연, 점유만 있으면 되니까.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1번 틀렸죠? 성명 불상자, 우리 한번 이거 모의고사 한번 봤었어. 지난 6월 달에도. 성명 불상자가 뭐 필요 없어. 알겠죠? 타인이 등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명 불상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대상이 된다. 점유취득쇼가 완성된 후 취득쇼의 완성의 이익을 말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어. 시효 이익의 포기잖아. 이게 포기를 누구한테 포기한다?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해.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등기 청구는 어떻게 돼? 언제 소멸해? 즉시로 소멸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는 즉시로 소멸하고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하고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다. 행정재산은요 취득의 대상이 아니죠. 무슨 재산만요? 일반 재산만 대상. 일반 재산. 이건 지금 우리 시험에도 나왔어. 우리 시험에도 27년가에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쇼의 중단 사유도 아니다.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보존행위란 말이죠. 보존처분이란 말이죠. 압류나 가압류는. 그래서 점유가 중단, 점유 취득쇼는 점유하는 것을 막았을 때 점유가 중단되는 것인데, 이것은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보존 처분으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점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취득쇼의 중단 사유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나왔으니까 보시고, 성명 불상자는 전번요 6월달 시험에서 봤고, 시효이익의 포기되면 다 아는 거잖아요. 무과실은 뭐예요? 등기부. 등기부 취득쇼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죠. 선의, 무과실. 그건 등기부 취득쇼. 점유 취득쇼는 자주, 평원, 공연 점유. 악의도 괜찮고 과실도 괜찮아. 자주, 평원, 공연 점유만 있으면 돼. 정답 몇 번? 1번. 58번.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 X의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을의 X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금 봐봐, 을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했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은 을이 한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은 여기잖아요. 여기가 을이고 여기 갑이잖아요. 갑은 저당권이 있으면서 동시에 갑은 뭐를 했다? 지상권을 했다. 이걸 담보 지상권이고, 사용 수익은 누가 한다? 을이 한다. 땅 주인이 한다 이 말이죠. 자, 1번요. 갑의 지상권의 피담보처럼, 이건 담보 지상권인데, 지상권은 말만 담보 지상권이 실질적으로는요 뭐죠? 피담보 채권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피담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는 처음으로 등장한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존재하지 않아. 채권이, 봐봐,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든 변제로 소멸하든 관계없죠. 채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저당권 없어지죠? 그럼 지상권도 당연히 어떻게 돼? 당연히 소멸하죠. 지상권, 저당권은 둘 다 소멸해.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단 말이죠.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든 시효로 소멸하든 관계없다고. 알겠죠? 지문이 없다 보니까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것은요, 굳이 이것은 단일의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인데, 단일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지문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 똑같은 말을 하나로 바꾸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본다. 자, 그 다음에요. 자, 4번. 제3자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 없이 X 위에, 봐봐, 제3자가 여기 토지에다가 제3자가 여기다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죠. 그럼 신축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손해를 본 사람 누구예요? 원칙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을이죠. 그래서 을은요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 갑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은 여기다 건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건물을 지어놓으면 땅 가치가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드니까. 담보 가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것들은요, 이 갑의 사용 가치도 침해를 받으면서 건물이 있으면 동시에 저당권도 뭐가 있어? 침해가 있고, 을에요 사용권도 뭐가 있고? 침해가 있고. 그래서 을은 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 저당권자는요 침해로 인해서 건물을 건축한 것을 중지해라. 이걸 뭐란다? 저당권자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저당권자는 뭐가 있다? 방해, 제거, 건축 중단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방해, 제거를 말 수 있다. 청구, 중지를 청구한 것은 저당권에게 한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번. 제3자가 X를 점유 사용하죠. 그러면 누가? 갑이 그러면 안 되지. 누가? 을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갑은 원래 사용 수익 한다 안 한다?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것은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청구한다?
을이 여기 있잖아. 사용권 침해하니까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저당권을 침해하니까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이렇게 방해 제거 제3자한테. 아시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누구다?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건축의 중지는 누가 청구한다? 그것은 저당권자가 방해 제거.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요 나왔으니까 여기 논점들이요 다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논점 이상의 논점이 나올 수는 없다. 우리 시험에 나오면요. 그래서 더 보면 지상권의 피담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채권이 변제든 뭐든 시효든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하고 동시에 뭐도 소멸한다?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저당권의 침해를 받으니까 축조의 중지를 정해 건물 짓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이 침해당하니까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죠? 2번 이렇게. 자, 59번요. 분묘기지권이죠. 이게 지금 이번에요. 원래 이제 간접평가사가 언제 시험을 봐야 되냐면 4월인가 봤어야 되는데요. 시험이요. 3월인가 봤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요. 연기됐어 2달이요. 그래서 2달 연기됐다가 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때 판례가 하나 나온 거예요. 알죠? 그 판례에 따라서 지금 문제를 만드는 건데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하죠. 재밌는 말이죠.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옛날 분묘기권은 뭐가 원칙이었어? 무상이 원칙이었는데요. 갑자기 이거들요 급조해가지고, 왜냐하면 문제가요 2달이 연기된 바람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2달이 연기 안 됐으면 이 문제가 뭐라고 나왔겠죠? 당연히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때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죠. 언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 알겠죠?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요. 시행된 이후 언제죠? 언제 시행됐죠? 2001년 1월 13일이죠. 1월 13일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시효취득 인정돼 안 돼? 안 돼. 지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요 물어보고 있죠. 지금요. 자,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간섭법은요 판례가 뭐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봐봐.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된다 안 된다? 취득시효는 인정되고 안 되고?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는데 뭐는 해야 돼? 지료 청구 시 지료 지급 의무는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이제 있어 없어? 분묘기지권이 없다 이 말. 이제부터는 없고 지금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나면 인정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인정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묘를 개장해야 되죠? 개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소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분묘기 일시적으로 멸실. 일시적으로 멸실돼도 아까 말했죠? 여러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묘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부가 쓸려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다시 복구가 가능해. 그러려면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부분만 흙을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묘 다시 다 쓸어내고 다시 이렇게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묘를 개장한다 할지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그걸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안 나온 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알겠죠? 분묘기지권에서 새로운 지문이에요. 1번, 2번, 3번. 그래서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게 맞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 청구가 있어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는 토지 소유자 청구가 있으면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새로이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단 지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 청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된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이제 60번까지 하고 잠깐 쉬죠. 지역권은 정대형 권리죠. 요역지와 분리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2번요. 불가문성이죠. 취득은 쉽게, 소멸은 오래게. 우리요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승역지의 공유자 1인도 지역권을 소멸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인은 안 돼. 이건요 지역권에 대해서 의예요. 그대로.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타인의 토지가 승역지, 자기 토지가 요역지. 봐봐, 이것은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왜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이용이란 말을 쓰고 사용이란 말을 쓰지 않아. 그 다음에 4번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취득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 취득을 중단은 좋아, 나빠? 나빠. 취득은 중단은 나빠. 그러니까 취득을 중단하면 나쁘니까 그것은 1인이 중단돼야 돼요? 모두에게 중단이 돼야 돼요? 모두에게.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 즉 중단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중단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게 중요합니다.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 줄고요. 이거를 뭐란다? 승역지 소유자를 뭐라 한다? 지역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지역권 설정자가 이 말이죠.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수선 의무를 부담하죠. 등기 동그라미, 등기 써서 특별 승계인에게 대항. 특별 승계인에게 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특별 승계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아시겠죠? 등기한 경우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옆줄 긋고, 의무를 면하려면, 의무를 면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의무를 면하려면 뭘 해야 돼? 지역권의 위기를 해야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부분의 토지를,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부분의 토지를 요역지 소유자에게 위기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죠? 2번. 정답은 소멸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네요. 자,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전세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